슈퍼파워 따위 씹어먹는 마블 속 인자강들. 닥터 옥토퍼스 등의 커다란 로봇팔을 달았을 뿐인 슈퍼파워도 방어구도 없는 평범한 인간. 근데 벽도 부술 수 있는 슈퍼히어로 스파이더맨의 진실 펀치를 맞고도 멀쩡함. 애초에 등 뒤에 몇백 킬로 되는 기기를 어떻게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음. 아이언맨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연력학 법칙 따위 쌈 싸먹는 초사기 아이언맨 슈트 보유자. 근데 재료는 평범한 티타늄 합금이고 부딪히고 찌그러지며 부상받는 건 똑같음. 무엇보다 작은 공간 안에 탑승자를 보호해줄 기능 따윈 안 보임. 근데도 시리즈 내내 어떻게 살아있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구름. 나중 가면 맨몸으로 그냥 괴물 헐크의 몸통 박치기 맞고도 잠깐 쓰러지기만 함. 농담 삼아 이때 맞은 게 슈퍼솔저 혈청 아니냐고 할 정도. 이덱해봐. 내구성 면에선 아이언맨도 뛰어넘는 사기적 장비를 가짐. 충격을 거의 삭제시켜주는 비브라늄 방패와 더 발전된 기술의 비브라늄 슈트와 날개까지. 근데 음속을 넘으며 비행하며 조금도 실수 없이 신급 고개 비행을 하고, 심지어 레드 헐크가 뒤돌은 국기봉을 팔 힘으로 버티는 것까지 묘사된. 방어력은 그렇다 쳐도 어딜 봐도 팔 힘으로 버티고 있음. 영화 내내 자긴 강화인간 아니고 내추럴이라고 고민하지만 이 정도면 웬만한 악당은 그냥 찢어버리겠는데? 톰 크루즈도 대역을 쓴다. 형 자연에서 죽는 게 자연사가 아니야? 팬들의 자연사 해달라는 말을 잘못 이해한 듯한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하지만 그런 톰의 스턴트만큼이나 미션 임파서블엔 유명한 시그니처 장면이 있는데 바로 가면 벗기. 보통은 분장팀의 노고와 CG로 절묘하게 합성해서 자연스럽게 벗게 만들지만 그냥 이렇게 카메라 치워서 딸각하고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근데 조금 독특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거울을 마주보고 분장을 하는 장면. 심지어 거울의 카메라도 전혀 비치지 않았는데도 여기에 CG가 사용되지 않았음. 터미네이터 이 삭제 장면에도 나온 트릭으로 거울인 척뻥 뚫린 구멍을 사이에 두고 방을 완전 대칭으로 세팅해서 바깥쪽엔 얼굴이 안 보이는 대역을 세우고 거울 안쪽에 얼굴이 보여야 하는 진짜 배우를 넣는 거임. 그렇다 근래 보기 드문 톰 크루즈의 대역이 들어간 스턴트다. 톰 크루즈 씨, 계약 조건은 잊지 않으셨겠지요? 이번 작품에 최소 한 번은 대역을 써야 합니다. 또 전부 직접하겠다고 우겨도 안 봐줍니다. 아무튼 대역 썼다고. 영화 1947 보스턴이 개뻥인 이유. 영화 미국은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2,000의 보증금을 내라고 했는데 미군정이 지원을 거절하자 분노한 한국인들의 단합력으로 금세 모금. 현실 서윤목의 회고록과 당시 작성된 공문서, 언론기사, 증언들에 따르면 실제 보증금을 구해준 이들은 오히려 아지 장군, 아서 러치 장군, 미군 정청의 직원들과 미군 장병들, 호러스 호톤 이사장으로 모두 미국인. 한국인은 가난했다고 핑계도 못 대는 점이, 백남영과 김태수 리인이 공동재정 보증을 해주기로 해놓고 각자의 정치 노선이 달라 싸움이 나는 바람에 파토가 나 출국도 못하고 더 난처해졌음. 영화 당시 미군정이던 대한민국의 선수들에게 성주기를 달고 뛰라고 시킴. 이 사건은 영화 내에서 매우 중요한데, 일제강점기 시절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던 송기정 선수의 애완과 엮어서 거의 미국과 일본 제국을 동일시하는 극적이면서도 현실이라면 매우 뼈아픈 사건임. 근데 현실은 미국은 처음부터 성주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적힌 옷을 입게 했고, 대한민국 선수단은 별마찰 없이 이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 심지어 시상식에 오를 때는 아예 더 풀어져 모두 태극기만 그려진 유니폼을 입는 게 허락되었다. 앞서 말했듯 한국 국민이 돕지 않을 때 미국인이 나서서 지원해줬는데, 감독은 그 성주기가 대체 뭐가 안 입고 와서 무려 일본 제국과 동일시키는 선택을 했을까? 한국 감독이면 제발 이러지 좀 마라. 할리우드 흥행 축전의 역사. 흥행 축전의 역사는 스타워즈가 저스의 북미 흥행을 깬 1977년에 시작됐다. 스필버그는 루카스의 대기록을 축하하기 위해 조스를 낚는 R2D2 신문 광고를 내. 5년 후엔 반대로 스필버그의 E.T.가 스타워즈를 깨자 루카스가 이런 축전을 내. 하지만 태초에 스필버그와 루카스를 찍어 누르는 뉴페이스가 등장했으니 바로 제임스 카메론. 타이타닉의 전례 없는 대흥행을 기념해 루카스가 이런 축전을 보냄. 그 다음 기록을 깬 건 아바타였는데 역시 제임스 카메론. 자기 작품한테 축전 보내는 게 좀 그랬는지 이번엔 축전은 없음. 2010년부터는 흥행 축전 릴레이가 첫 주 오프닝으로 바뀌었는데, 도대체 왜? 실로 오랜만에 돌아온 쥬라기 공원 신작 쥬라 2의 오프닝을 앞서자 티라노의 단크리스 프렛을 보는 어벤져스 멤버들의 축전이 전해졌다. 빅터 제적에서 모함? 할리우드 흥행 축전의 역사 파트 2. 2010년대 중후반은 스타워즈와 어벤져스의 역사라고 봐도 됨. 2015년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가 개봉 주말 기록 경신. 대충 축하한다는 특색 없는 메시지. 그치만 비빔발은 귀여웠다. 2018년 인피니티 워가 오프닝 기록 경신. 멀고 먼 은하에서 지구의 가장 위대한 영웅들에게 역대 최고의 오프닝 성적을 축하합니다. 2019년 엔드게임이 타이타닉을 누르고 역대 흥행 2위. 왜 다시 기준이 전체 흥행이지? 현실의 타이타닉을 가라앉힌 건 빙하지만 제 타이타닉을 가라앉힌 건 어벤져스네요. 여러분은 영화 산업이 여전히 살아있을 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거대해졌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동년 마침내 아바타 흥행마저 누르자 제임스 카메론은 이런 간지 넘치는 축전을 보낸다. 마블, 당신을 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새로운 박스오피스 왕 등극을 축하합니다. 이에 루소 형제는 어린 시절 카메론 영화를 보고 변함없이 감탄해온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화답함. 그치만 21년 재개봉으로 아바타가 다시 왕좌에 오르자 루소 형제는 또다시 축전을 보낸다. 건틀렛을 다시 당신에게 넘기며 제임스 카메론 아름다운 예술에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흥행 기록에 따른 축전을 나눈 기록은 찾아보지 못했지만 기록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려요. 예전엔 할리우드에도 이런 낭만이 있었는데. 말을 말자. 영화 역사상 가장 멍청한 시리즈 제목.
람보, 원제는 퍼스트 블러드. 근데 해외에는 람보라는 캐릭터에 주목했는지 그냥 람보나 람보, 퍼스트 블러드라고 붙어 부르곤 했다. 근데 이 편이 나오고 제목이 람보, 퍼스트 블러드 파트 2가 되었다. 처음부터 해외처럼 제목이 람보, 퍼스트 블러드면 모를까? 상당히 어색한 건 어쩔 수 없는데 3편 제목이 람보 3가 되면서 그냥 막 나가기 시작했다. 람보2 퍼스트 블러드 파트 3라 하지 왜? 거의 20년이 지나 4편이 나왔지만 제목은 람보4도 존 람보도 아니고 그냥 람보다. 분위기도 그렇고 스텔론 나이도 그렇고 그냥 마지막 분위기라. 한국은 어떻게든 있어 보이게 하려고 라스트 블러드란 부제를 붙였는데 5편이 하필 람보 라스트 블러드임. 이야, 누가 그린벨의 아니랄까봐 제목도 산으로 가네. 망작 영화 특징. 세상의 망작은 두 가지로 나뉜다. 클레멘타인 유와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류. 클레멘타인 유는 이야기 구조, 사건, 캐릭터, 주제가 존재는 함. 근데 수준이 심이 낮고 퀄리티가 떨어짐. 순수 체급으로 승부 보는 스타일의 망작. 반면 성냥팔이 소녀는 스토리부터 캐릭터까지 전부 난해하고 이해가 안 가. 애초에 스토리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도 모르겠음. 이런 유중의 일부는 영상미는 챙겨서 비주얼리스트, 아방가르드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화로서 이야기에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망작을 굳이 올려칠 필요는 없음. 요즘 망작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익숙한 영화를 만들려다가 이야기의 구색만 갖춘 클레멘타인 류의 망작을 만드는 경향이 더 많다. 그렇다고 성소를 또 보고 싶진 않고 저 둘의 공통점은 시나리오를 더럽게 못 썼다는 것이다. 훌륭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시나리오, 그리고 시나리오다. 알프레드 히치콕. 백설공주로 알아보는 디즈니의 과거 지우기. 디즈니 프린세스의 매력은 만든 시대마다 가장 이상적이고 진보적인 여성상을 보여준다는 거다. 1937년 디즈니를 세계에 알린 백설공주는 오늘날 보면 소극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당시엔 여자가 스스로 선택한 사랑을 이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체적이었다. 엄연한 원작 동화가 있는 백설공주를 디즈니 프린세스라 이름 붙인 점이 걸리지만 그래도 잔혹 동화에 가까운 수위를 낮춘 것 외에는 최대한 원작을 존중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25년 백설공주가 망쳤다.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지만 난쟁이를 위해 집안일을 해주고 위험에 빠진 순간 왕자님께 구원받는 애니메이션 백설공주가 너무나 보기 불편했는지 가사노동은 손도 안 대고 아름다움도 그냥 내면은 아름답다고 우기고 왕자의 구원 키스를 하이라이트로 만들지 않기 위해 튀어나온 왕정체제 비판시는 순날림이다. 그런 주제의 키스는 너울이고 또 남자 도둑을 썼다. 문제는 단순히 게으르기만 한 각색이 아니다. 1937년의 이상적인 여성상 그리고 디즈니 프린세스의 판타지를 스스로 부정하고 마치 지금의 PCC 공주만이 진짜인 것처럼 과거를 다시 쓰려 한다는 거다. 워너브라더스처럼 디즈니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구가 있었는데 그걸 잘 아는 놈들이 그러냐? 영화인이 걸리면 답도 없다는 불치병.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재미없으면 이 세상에 재밌는 것은 없다. 이게 재미없으시면 그냥 우울하신 거. 황동혁 감독. 전지적 독자 시점 원작 팬들이 자꾸 공격해서 힘들다. 우리 같은 대작 무너지면 한국 영화 망한다. 원동현 제작사 대표. 멀쩡한 감독도 제작자도 한 번 걸리면 매우 오만해지고 관객을 낮잡아보는 무시무시한 예술병. 주제의식이나 기승전결을 오로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재미는 뒷전이고 어떻게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생각 안 하고 우겨넣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관객을 설득시키는 것은 완전히 등한시하게 된다. 그리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관객은 자기가 심은 메시지도 못 읽는 우매한 사람 취급을 해버리는 증상을 겪는데 정말 한번 제대로 망하면 비교적 쉽게 치료되지만 미리 예방하고 싶은 감독들을 위한 한 줄짜리 백신이 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이 내 영화를 보았다면 나는 그들이 100만 개의 다른 영화를 보았으면 한다.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를 해석함으로써 메시지를 완성하는 건 결국 관객이다. 이 점을 마음에 새긴 채 작품을 만들면 무슨 메시지를 담아도 심지어 오락만을 위한 영화를 만들어도 분명 관객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 그리고 티켓값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아시죠? 원작 존중을 안 하고도 성공하는 법. 인기 많은 원작을 가져다가 제멋대로 뜯어고치다 망하는 영화가 나오면 창작을 못해서 남의 작품 빌리는 주제에 남이 걸로 창작을 한다며 원작 그대로 만들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 욕을 먹는다. 그리고 그게 팩트다. 하지만 이 영화들은 박찬욱의 올드보이와 봉준호의 설국열차는 한 남자가 15년 동안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갇힌다. 빙하기 속에서 설원 위를 달리는 기차 빼고는 원작과 하나도 관련이 없다. 이럴 거면 왜 판권을 샀냐고 궁금해할 정도. 하지만 봉준호는 설원 위를 달리는 기차라는 발상이 위대한 것이며 이를 훔치지 않기 위해 판권을 산 다른 형태의 리스펙인 것이다. 근데 그나마 이런 나름의 존중이 있던 경우와 달리 스탠리 큐브릭은 샤이닝을 만들며 완전히 자기 스타일로 재해석을 했고 이건 원작자마저 불쾌해할 정도로 요즘 욕먹는 몇몇 실사영화들만큼이나 원작 존중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당당히 세계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남으며 아예 자체 팬덤이 생겨버리지 않았는가? 왜? 잘 만들었으니까. 사실 원작을 따르지 않아서 망했다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것 아닐까? 잘 만들지도 못할 거면 잘 베껴쓰기라도 해라. 살 떨리는 후덜덜한 NG들 탑3. 3위 이 기타 무려 145년 전 역사 속 유물이다. 2위 이 두 번의 충돌은 각본에 없는 NG컷이다. 1위 이어설 중 직선으로 가야 할 비행기가 급발진의 세트장을 덮쳐 부수며 폭발.
마침 찍고 있던 카메라 단 한 대가 찍은 테이크가 그대로 영화의 사람. 이 필사적인 몸부림을 봐라. 이게 어딜 봐서 연기인가?